옛날 바닷가 청죽도라는 섬마을이 있었습니다. 푸른 대나무가 우거져 이름 붙은 이 섬은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터전이었지요. 특히 이곳 해녀들은 바닷속 보물을 건져 올리는 솜씨가 뛰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시 부인의 막내딸 연하는 섬에서 가장 숨을 오래 참는 해녀였어요. 연하는 것 보기에 작은 몸집이었지만 누구보다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해산물을 캐던 억척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18살의 아버지를 잃고 22살에 언니마저 바다에 떠나보낸 연하는 남은 가족인 어머니를 위해 날마다 바다로 향했죠. 연하야, 오늘도 바다 기운이 심상치 않구나. 너무 깊은 곳은 가지 마라. 메시 부인의 걱정 어린 말에 연하는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는 청죽도에서 태어나 바다를 젖줄 삼아 자랐잖아요. 바다는 우리 가족과 다름없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바다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듯 물이 빠지고 섬 전체에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마을 어른들은 태풍이 올 징조라며 바다에 나가지 말라 했지만 연하는 어제 발견한 전복 서식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잠깐만 다녀올게요. 태풍이 오기 전에 전복 몇 개만 따와서 어머니 보양식을 해드릴 거예요. 연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한숨만 내쉬었지요. 바다에 들어간 연하는 예상치 못한 물살에 놀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거칠었지만 그래도 숨을 참고 전복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전복 몇 개를 따서 허리에 찬 망태기에 넣고 숨이 턱까지 차올라 수면으로 올라가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이 먹물처럼 변하더니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바다는 성난 맹수처럼 변했고 연하는 겨우 바위 틈새를 붙잡고 몸을 피했어요. 하늘이시여, 제발 이 비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연하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았습니다. 태풍은 밤새도록 섬을 뒤흔들었고 연하는 바위 틈에서 떨리는 몸을 움츠린 채 밤을 지새웠어요. 날이 밝았을 때 태풍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바다는 다시 잔잔해졌고 섬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연하는 바위 틈을 빠져나와 어머니가 걱정하실까 서둘러 집으로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연하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바윗돌 사이에 사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 없이 숨만 겨우 붙어 있는 모습이었죠. 이런, 살아계시나요? 정신 차리세요. 연하는 사내의 얼굴에 바닷물을 뿌리며 깨우려 했지만 사내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느다란 숨만 내쉬고 있었어요. 연하는 어쩔 수 없이 사내를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나와 보세요. 바다에서 사람을 건졌어요. 메시 부인은 놀란 눈으로 쓰러진 사내를 보더니 재빨리 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연하는 사내의 젖은 옷을 벗기던 중 그의 허리춤에 달린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수놓인 비단으로 쌓인 그 상자 안에는 섬에서 본 적 없는 값비싼 약재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외지 사람인가 봐요. 연하의 말에 메시 부인은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우리 섬은 외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방수 어른이 알면 당장 내쫓으라 할 테니.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하를 찾아 문 앞에 모여들었어요. 연하야, 무사했구나. 어디 있었느냐? 온 마을이 너 찾느라 야단났다. 연하는 마음이 급해졌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위 틈에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바다에 떠밀려온 사람을 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방 안을 들여다보았고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외지 사람이다. 이 상자를 보라. 약재들. 이런 값비싼 약은 우리 섬에선 구할 수 없는 것들이지. 순식간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외지인을 바다에 던져버리자고 했지만 연하는 단호히 맞섰어요. 사람 하나 살렸을 뿐입니다.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순 없잖아요. 그는 아직 숨만 붙어 있을 뿐 아무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강한 목소리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이때 마을의 실세인 오방수가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 테냐? 연하가 책임진다는 거지?
연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사람이 깨어나면 바로 섬을 떠나게 할게요. 오방수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연하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사내를 살폈어요. 창백한 얼굴에 깊이 패인 눈, 그러나 어딘가 품위가 느껴지는 모습. 연하는 왠지 모를 호기심에 사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바다가 당신을 제게 보낸 걸까요? 연하의 말에 사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숨결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바다에서 건진 청년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없이 연하와 메시 부인을 바라보기만 했지요. 그러다 사흘째 되는 날 청년은 첫 마디를 꺼냈습니다. 이무겸이라 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말투에서 어딘가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연하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직 몸이 약하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청죽도에서는 바다에서 건진 것들로 병을 이깁니다. 이무겸은 그릇을 받아들고 조용히 국을 마셨습니다. 그의 손길은 부드럽고 정갈했어요. 분명 힘든 일을 해본 적 없는 손이었죠. 이 섬에 오래 머물 생각은 없습니다. 몸이 회복되면 곧 떠나겠습니다. 이무겸의 말에 메시 부인은 안도했지만 연하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지요. 그게 좋을 거예요. 우리 섬은 외지인을 그리 반기지 않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자 이무겸은 거동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섬을 떠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을 일을 돕기 시작했죠. 바다에 나가는 어부들의 그물을 손질하고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글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이무겸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은 어찌나 자연스럽던지 마치 오래전부터 교육을 하던 사람 같았어요. 그의 분놀림은 물 흐르듯 부드러웠고 아이들은 그의 곁에 모여 나비처럼 앉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하는 종종 몰래 그곳을 지나며 이무겸을 관찰했지요. 하루는 이무겸이 갑자기 고개를 들어 연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연하는 얼굴이 화끈거려 황급히 자리를 피했어요. 이상하네. 왜 자꾸 가슴이 두근거리지? 연하는 바다로 나가 물속에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온몸을 감싸자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어요. 하지만 물속에서도 이무겸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연하는 이무겸을 피하려 했지만 작은 섬마을에서 마주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연하 씨, 오늘도 바다에 가시나요? 어느 날 아침 이무겸이 물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만 끄덕이고 빠르게 지나치려 했지만 이무겸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해녀들의 일을 구경해도 될까요? 이 섬에 온 이후로 해녀들이 물속에 들어가 일하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연하는 잠시 고민했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멀리서 보셔야 해요. 해녀들이 일하는 곳에 남자가 가까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이무겸은 연하를 따라 바닷가로 갔습니다. 연하가 숨을 고르며 바다로 뛰어들 때 멀리서 이무겸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 시선 때문인지 연하는 평소보다 더 깊이 잠수했고 더 많은 전복과 소라를 건져 올렸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연하는 이무겸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대단합니다. 바다 속에서 저렇게 오래 숨을 참을 수 있다니. 이무겸의 진심 어린 감탄에 연하는 웃음을 짓고 말았습니다. 제가 섬에서 제일 오래 숨을 참는다고 소문났답니다. 그날 이후로 이무겸은 종종 연하의 작업을 지켜보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그의 존재가 익숙해졌어요. 때로는 연하가 캐온 해산물을 들어주기도 했고 가끔은 직접 요리를 해서 연하와 메시 부인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생선찌개는 처음이에요. 어디서 이런 솜씨를 배우셨어요? 연하의 질문에 이무겸은 잠시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자연스레 익힌 솜씨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을에는 이무겸에 대한 수군거림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약재 상자, 범상치 않은 글솜씨,
어딘가 남다른 분위기가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지요. 저 사람, 대감집 도련님이 첩의 자식이라 쫓겨났단다. 아니야, 도둑질했다가 잡혀서 도망친 사기꾼이라던데? 온갖 소문이 퍼졌고 마을 실세인 오방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연하에게 마음이 있었던 오방수는 이무겸이 눈엣가시였지요. 어느 날 오방수는 연하를 불러 세웠습니다. 연하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널 오래 지켜봐왔다. 우리 혼이나 잤구나. 연하는 놀라 말문이 막혔어요. 오방수, 어른, 갑작스러운 말씀이네요. 전 아직 혼이 날 생각이. 오방수는 연하의 말을 자르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외지 사내 때문이지. 조심해라. 내가 그 사내의 정체를 캐고 있으니 만약 내가 내 청을 거절한다면 그 사내는 이 섬에서 살아남지 못할 게다. 연하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무겸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왜 이렇게 걱정되는 거지? 이 사람 외지인일 뿐인데.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이무겸에게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의 따뜻한 미소, 지혜로운 눈빛, 책을 읽을 때 조용히 집중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연하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이무겸의 약상자가 마을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상자 안에는 값비싼 약재뿐만 아니라 어떤 편지도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편지 때문에 마을은 발칵 뒤집혔지요. 내일 마을회관에서 그 외지인 정체를 밝히기로 했단다. 소식을 들은 연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무겸이 떠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왜 이 섬에 머물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이무겸 씨, 당신은 대체 누구인가요?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연하는 내일 다가올 폭풍우를 예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죽도는 이른 시간부터 들썩였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고 연하와 메시 부인도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을 때 이무겸이 오방수에게 끌려 들어왔습니다. 오방수는 회관 중앙에 이무겸을 세우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소. 우리 섬은 외지인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한 달이 넘도록 머물며 우리 아이들에게 글까지 가르치고 있으니 그 뜻이 의심스럽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오방수는 이무겸의 약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 상자에서 편지가 나왔소. 이 편지를 보면 이 사람은 한양 청수당이란 약방의 주인 아들이오. 청수당은 조선 중부에서 가장 큰 한약방이라 하니 과연 범상치 않은 집안이지요.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왜 우리 청죽도에 몸을 숨겼을까요? 사람들은 놀라움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이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무겸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연하를 찾는 눈빛으로 회관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오방수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말해보시오. 당신은 왜 이 섬에 왔소? 우리를 속이려는 속셈이 있었던 것이오? 이무겸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에 사람들의 의심은 더 깊어졌어요. 이때 연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오방수 어른. 연하의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메시 부인은 딸의 팔을 잡아당기며 앉으라 했지만 연하는 단호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이무겸 씨가 우리 섬에 온 건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바다가 그를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는 섬 사람들을 돕고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는 착한 일만 했습니다. 그에게 무슨 악의가 있었다면 이미 우리에게 해를 끼쳤겠지요. 연하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부모들은 이무겸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그를 가르쳤는지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오방수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하야, 넌 외지인에게 현혹된 게다. 저 사람은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어 이 섬에 온 거야. 아마도 우리 섬의 비밀을 캐려는 게지. 연하는 이무겸 옆으로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행동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정체를 압니다. 이는 우리를 해치려는 자가 아닙니다. 묵묵히 우리를 돕고 글도 알려주는 선한 청년일 뿐입니다. 만약 이무겸 씨가 이 섬을 떠나야 한다면 저도 함께 떠나겠습니다. 연하의 선언에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메시 부인은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연하야,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겨우 한 달 남짓 알게 된 사람을 위해 고향을 떠난다고? 연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무겸 씨는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빛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은 그를 통해 꿈을 갖게 되었고, 저도 이제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연하의 말에 이무겸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연하 씨, 그런 결정은 너무 성급합니다. 제가 이 섬을 떠나겠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와 함께 여기 남아 계세요.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전 당신과 함께 갈 겁니다. 오방수는 연하의 완강한 태도에 분노했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계집. 내가 우리 섬의 규율을 어겼으니 너도 이 외지인과 함께 추방하겠다. 사람들은 놀랐지만 아무도 오방수의 결정에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청죽도의 규율은 엄격했고 외지인을 돕거나 감싸는 행위는 용서받지 못했어요. 메시 부인은 울음을 참으며 연하에게 다가왔습니다. 연하야, 정말 가려는 거니? 내 아버지와 언니의 무덤이 여기 있는데. 연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가요. 우리 셋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하지만 메시 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길 떠날 수 없다. 너희 아버지와 언니가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던 순간부터 엄마는 이곳을 떠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메시 부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어미는 죽은 셈으로 알고 살아라. 메시 부인의 말에 연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이미 결정을 내린 후였습니다. 연하는 어머니께 마지막 절을 올리고 이무겸과 함께 마을 회관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연하는 몇 가지 필요한 물건만 챙겼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무겸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무겸은 연하를 기다리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연하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이미 오래전부터 이 섬을 떠나고 싶었어요. 단지 어머니 때문에 참아왔을 뿐이죠. 이제는 제 삶을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음 날 새벽 연하와 이무겸은 작은 배를 타고 청죽도를 떠났습니다. 비가 내리는 아침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섬이 작아질 때까지 연하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언젠가 꼭 돌아올게요. 그때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딸이 되어서. 연하의 속삭임은 비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마음만은 단단히 간직되었습니다. 이무겸은 조용히 연하의 손을 잡아주었고 두 사람은 함께 미지의 바다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비바람을 헤치며 떠난 배는 이틀 밤낮을 달려 겨우 한양 근처 포구에 도착했습니다. 연하는 배에서 내려 처음 밟는 육지의 흙을 밟으며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어요. 온통 낯선 풍경과 소리, 냄새가 그녀를 둘러쌌습니다. 여기가 육지군요. 생각보다 훨씬 크고 시끄럽네요. 연하의 말에 이무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양은 이보다 몇 배는 더 크고 복잡하답니다. 두 사람은 포구에서 나귀 한 마리를 빌려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연하는 끊임없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넓은 들판, 높은 산,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청죽도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무겸 씨, 우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연하의 질문에 이무겸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청수당으로 갑니다. 제 아버지가 운영하는 약방이에요. 연하는 놀라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말요? 그럼 당신은 정말로. 이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방수가 말한 대로예요. 저는 청수당 주인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아요.
제 진짜 모습은 지난 한 달 동안 연아 씨가 본 그대로입니다. 연아는 복잡한 마음으로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무겸이 부잣집 아들이라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지만 그것이 그에 대한 연아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이틀 후 그들은 마침내 한양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연아는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도시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높은 담장과 기와 지붕, 복잡한 거리와 수많은 사람들. 청죽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광경이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라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무겸은 연아를 이끌어 큰 거리를 지나 조금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청수당이라는 간판이 걸린 큰 약방이 나타났어요. 연아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도착했군요. 이무겸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 지긋한 노인이 문을 열었고 이무겸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도련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주인 어른, 빨리 나오세요.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노인의 외침에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곧 중년의 남자가 급히 뛰어나왔고 이무겸을 보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듯했어요. 무겸아, 정말 내가 맞구나. 이무겸의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니 울고 있는 듯했어요. 연아는 조금 떨어져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집을 나가 걱정 끼쳐드려. 이무겸의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맙구나. 너무 걱정했단다. 잠시 후 이무겸의 아버지는 연아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이 아가씨는 누구니? 이무겸은 연아를 소개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태풍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을 때 연아 씨가 저를 건져주셨어요. 이무겸의 아버지는 연아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고맙소. 우리 아들을 살려주셔서 청수당에서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도와드리겠소. 연아는 당황스러웠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 청수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연아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웅장했습니다. 약재 향이 가득한 큰 방에는 온갖 약재들이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여러 종이와 서책들도 놓여 있었어요. 연아는 이런 곳에서 자란 이무겸이 새삼 달라 보였습니다. 앉으시오, 연아 아가씨. 먼 길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무엇이든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하시오. 이무겸의 아버지는 정성껏 차를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연아는 예의 바르게 차를 받았지만 마음은 불편했어요. 이곳은 너무 낯설었고 자신이 속한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무겸은 아버지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연아는 따로 방을 배정받아 쉬고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무겸이 들어왔습니다. 연아 씨, 아직 안 주무셨군요. 이야기 좀 할까요? 연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무겸은 방 한 구석에 앉았습니다. 제가 왜 섬에 표류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무겸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청수당의 외아들로 태어나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지만 할아버지의 욕심으로 사랑하지도 않는 양반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삶이 제 것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매일 아침 약방에 나와 장부를 정리하고 약재를 구분하고 그런 삶도 나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더 넓은 세상을 향했어요. 그래서 결혼식 전날 밤 몰래 집을 나왔습니다. 이무겸은 작은 배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다가 태풍을 만났고 그렇게 청죽도에 표류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연아 씨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제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연아는 이무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호화로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어요. 이무겸 씨, 저는 여기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곳은 너무 커서 제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무겸은 연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께서 연아 씨에게 약방 일을 맡기고 싶다고 하셨어요. 연아 씨가 해녀로서 가진 지식이 약재를 다루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요. 연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신세 질 수는 없어요. 내 것이 아니면 하지 않겠습니다. 허들의 실이라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게요. 이무겸은 연아의 강인한 의지에 감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아 씨 뜻대로 하세요. 하지만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 날부터 연아는 청수당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배웠습니다. 약재를 씻고 말리고 분류하는 일이었어요. 청죽도에서 바다 생물을 다루던 솜씨가 약재를 다루는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아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점점 약방 일에 익숙해졌어요. 하루는 이무겸이 연아에게 제안했습니다. 연아 씨, 혹시 자신만의 사업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자금과 인맥을 지원해 드릴 수 있어요. 연아는 놀라서 이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저 같은 섬 여자가 무슨 사업을? 이무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연아 씨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부지런해요. 청죽도에서 배운 지식을 활용하면 특별한 약방을 열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여성들을 위한 약재나 치료법은 연아 씨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무겸의 격려에 연아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만의 약방을 여는 것. 꿈만 같은 이야기였지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정말 고마워요, 이무겸 씨. 그날 밤, 연아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청죽도를 떠나온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이무겸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희미하게나마 느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연아는 마침내 자신만의 약방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무겸은 약속대로 자금을 지원했고 한양 동쪽 여성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 작은 가게를 마련해 주었어요. 연아는 그곳에 연문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연꽃이 피어나는 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여성들이 편안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라며 연아는 가게 문 앞에 서서 설레는 마음으로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무겸은 옆에서 연아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말 잘 어울리는 이름이네요. 연아 씨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연문당은 여성을 위한 약재와 치료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특별한 약방이었습니다. 연아는 청죽도에서 배운 해녀들의 지혜와 청수당에서 익힌 약재 지식을 결합해 여성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어요. 특히 출산과 관련된 약재, 여성 질환을 치료하는 약, 그리고 위생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주력이었습니다. 또한 해녀들이 사용하던 자연 치유법도 도시 여성들에게 알려주었지요. 처음에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생소한 이름의 약방, 더욱이 여성이 운영한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연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문을 열고 밤늦게까지 약재를 연구하며 더 나은 치료법을 찾아내려 노력했어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몸을 돌보셔야죠. 어느 날 밤, 이무겸이 연문당을 찾아왔을 때 연아는 여전히 약재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해녀 일보다는 훨씬 편하네요. 그리고 내 일이니까 힘들지 않아요. 연아의 말에 이무겸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연아 옆에 앉아 함께 약재를 정리했어요. 두 사람의 손이 우연히 맞닿을 때마다 연아의 가슴은 봄날 꽃잎처럼 살랑거렸습니다. 약방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처음으로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 고민하던 중년 여성이었어요. 연아는 섬에서 배운 특별한 차를 만들어 주었고 놀랍게도 그 여성은 3개월 후 임신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연아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제게 기적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 소문이 퍼지자 연문당을 찾는 여성들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출산을 앞둔 여성, 각종 여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이들, 심지어 멀리 지방에서도 연아의 약방을 찾아왔어요. 듣자 하니 청죽도에서 온 젊은 여인이 신기한 약을 만든다더군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궁중의 여인들도 소문을 듣고 몰래 연문당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모든 손님을 진심으로 대했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마음과 뛰어난 솜씨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갔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연하는 이무겸에게 신나서 말했습니다. 이무겸 씨, 제가 드디어 가게를 넓힐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더 많은 여성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이무겸은 연하의 성공이 자신의 일처럼 기뻤습니다. 축하해요, 연하 씨. 당신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네요. 연하는 가게를 확장하며 더 다양한 약재와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위생용품과 미용 제품도 만들기 시작했어요. 연문당은 이제 단순한 약방을 넘어 여성들의 쉼터이자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연하 아가씨, 이 약은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손님들의 질문에 연하는 항상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다 바다에서 배운 지혜예요. 해녀들은 자연의 힘을 믿고 그 안에서 치유의 비밀을 찾아왔거든요. 연하의 사업이 번창하면서 그녀와 이무겸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한강가를 산책하거나 야경이 아름다운 북악산에 올라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무겸은 연하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연하는 이무겸에게 바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연하 씨가 있어서 제 삶이 달라졌어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정해진 길을 거부하는 것만 알았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무겸의 고백에 연하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도 이무겸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무겸 씨, 사실 매일 밤 어머니 생각이 나요.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직도 저를 원망하고 계시는지. 이무겸은 연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럼 고향에 다녀오는 건 어떨까요? 이제 연하 씨는 성공한 약방 주인이잖아요. 어머니께 당신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연하는 이무겸의 제안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이제야 이 손으로 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 있겠어요. 연하는 청죽도로 돌아가 어머니를 모셔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2년 동안 쌓아온 성공으로 이제는 어머니에게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연하는 어머니가 좋아하실 비단 옷과 귀한 약재들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달 배를 타고 청죽도로 향할게요. 어머니를 모시고 올 거예요. 연하의 말에 이무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가실 건가요? 제가 함께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오방수 같은 사람들이 이무겸 씨를 보면 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이무겸은 연하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는 웃으며 응원해 주었어요. 꼭 어머니를 모시고 오세요. 저희 집에 좋은 방도 준비해 두겠습니다. 연하는 들뜬 마음으로 귀향 준비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감에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줄지, 함께 한양으로 올 수 있을지, 수많은 생각이 연하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청죽도로 떠나기 전날 밤, 연하는 이무겸과 조용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달빛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서 깊은 사랑을 확인했어요. 돌아오면 우리 함께 평생을 살아가요. 연하의 속삭임에 이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밤 두 사람의 마음은 바다처럼 깊고 하늘처럼 넓어졌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한 청죽도 방문날, 연하는 아침 일찍 폭우로 향했습니다. 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특히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연하 아가씨, 배는 정오에 출발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자공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갑자기 나이 지긋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혹시 연하 아가씨 아니십니까? 연하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네, 제가 연하입니다만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군요. 저는 청죽도에서 온 김사공입니다.
2년 전까지 섬과 육지를 오가던 사람이지요. 연하는 그제야 김사공을 기억해냈습니다. 김사공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연하 아가씨, 청죽도 소식을 들으셨습니까? 연하는 고개를 저었고 김사공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메씨 부인께서 지난해 겨울 바닷길에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하셨소이다. 연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김사공의 진지한 표정이 현실임을 말해주었어요. 어머니, 한 번만이라도 제 손으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김사공은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이건 메씨 부인께서 항상 지니고 다니시던 옷비녀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발견했어요. 비녀를 가슴에 안고 연하는 흐느꼈습니다. 김사공은 조용히 말했어요. 메씨 부인께서는 연하 아가씨를 그리워하셨습니다. 밤마다 연하 아가씨 이름을 부르셨다고 해요.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청죽도로 돌아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아뵙고 사죄해야 했어요. 연하는 이무겸에게 소식을 전했고 그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함께 가겠소. 혼자 그 아픔을 감당하게 할 수 없소. 하지만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에요. 이무겸은 연하에게 비단과 옷감 그리고 귀한 약재들을 건넸어요. 이것들을 가져가시오. 어머님 묘소에 드리면 좋을 것 같소. 청죽도로 가는 배 위에서 연하는 끊임없이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그날 만약 자신이 어머니의 만류를 듣고 섬에 남았다면 어땠을까? 후회와 죄책감이 연하를 무겁게 짓눌렀어요. 청죽도에 도착한 연하는 사람들의 놀란 시선을 받으며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와 언니의 묘 옆에 새로 만들어진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어요. 어머니. 연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사람을 살린 죄, 그 죄로 딸은 어머니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제 삶을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용서를 청합니다. 연하는 이무겸에게 편지를 보내 청죽도에 머물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오두막을 빌려 살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약재 준비와 치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계했지만 연하가 가져온 약재와 지식이 큰 도움이 되자 점차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방수가 찾아왔어요. 연하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연하는 긴장했지만 차분하게 오방수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2년 전 너와 그 청년을 추방한 것, 그리고 내 어머니를 괴롭힌 것, 모두 내 잘못이었다. 오방수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표정이었어요.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말씀하셨다. 연하는 옳은 일을 한 것뿐이다. 사람을 구하는 게 어떻게 죄가 되느냐고. 이 말을 들은 연하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연하는 한양에서 보낸 약재들로 청죽도에 작은 연문당을 열었습니다.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누구나 편안하게 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게 했어요. 젊은 해녀들이 연하를 존경하며 따랐고 그들에게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연하 언니, 저도 언젠가 한양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도 연하 언니처럼 여성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연하는 매일 밤 이무겸에게 편지를 썼고 그도 자주 답장과 함께 귀한 약재와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6개월 후 연하는 마을의 젊은 해녀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은 연문당을 함께 운영하자고 해요. 여성들을 위한 약방이자 지식을 나누는 곳이 될 거예요. 이무겸의 지원으로 연하는 마을 입구에 작은 연문당을 정식으로 열었습니다. 해녀들을 위한 특별한 약재와 치료법도 개발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날 연하는 마을 언덕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연문당은 번창했고 젊은 해녀들은 이제 스스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제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리워하는 사람에게 돌아가도 될까요? 연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양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정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작은 연문당은 계속 여러분의 곁에 있을 거예요. 제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 주세요. 사람들은 슬펐지만 연아의 결정을 이해했습니다. 연아야, 넌 이 마을의 자랑이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오렴. 연아는 어머니의 묘소를 마지막으로 찾아 깊이 절을 올리고 한양으로 향하는 배에 올랐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는 배 위에서 연아는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슬픔을 겪었지만 고향 사람들과 함께하며 치유의 시간을 보냈어요. 작은 연문당을 통해 어머니의 뜻을 이어갈 수 있었고 마을 여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배가 한양 포구에 도착했을 때 연아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순간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포구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무겸이었습니다. 연아는 가슴이 터질 듯한 기쁨을 느끼며 뛰어갔습니다. 이무겸 씨, 두 사람은 길게 포옹했고 오랜 그리움을 나누었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무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이 시간에 포구에 왔어요. 언젠가 연아 씨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연문당에 도착하자 일하던 여성들이 반갑게 연아를 맞이했습니다. 연아 언니,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 이무겸은 연아를 한강가 언덕으로 안내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였어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바로 새로운 청수당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연문당이 들어설 자리예요. 연아는 놀라서 이무겸을 바라보았습니다. 연아 씨가 청죽도에 있는 동안 저는 청수당을 확장하고 연문당도 더 큰 공간으로 옮기는 계획을 세웠어요. 두 약방이 나란히 있으면 남녀 모두를 위한 치료와 약재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연아는 이무겸의 비전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멋진 계획이네요.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무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별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무겸이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서도 육지에서도 당신이 없었다면 난 아무것도 아니었소.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연아는 고개를 숙이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청죽도는 이제 연아에게 규율의 땅이 아닌 지나온 고통을 기억하게 하는 마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무겸과 연아는 청수당과 연문당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전하며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연아가 바다에서 건진 한 사람이, 그리고 그 한 사람이 구한 연아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두 개의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아는 새로운 연문당 터에 서서 청죽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이제 제가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그토록 바라셨던 딸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바람이 연아의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실려 있는 것만 같았어요. 청죽도도 연아로 인해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육지에 물건들이 들어가고 의술이 퍼지고 아이들은 물질만 하지 않고 글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며 깨우치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조정에까지 들어가 그 지식을 펼치며 명성을 얻었습니다. 연아와 무겸은 죽는 날까지 한 달에 일주일을 청죽도로 오가며 어머니를 지키고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나눴답니다. 바다가 두 영혼을 이어준 것처럼 때로는 남을 구하는 선택이 결국엔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 되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항해를 시작하게 만든 것이지요. 다음에도 더 아름답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따뜻한 마음과 응원을 나눠주세요. 감사드립니다.